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제학장 닥사입니다. 한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 나라가 되는 길, 그 정말 길고 긴 여정의 중심에는요, 언제나 무역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. 오늘은 바로 그 국제무역과 경제발전, 그 관계의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국제경제학?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다고요? 에이, 전혀 그렇지 않아요. 특히 오늘 우리가 같이 볼 국제무역과 경제발전, 이 부분은요, 수많은 나라들의 운명을 확 바꿔놓은 정말 흥미진진한 실제 역사 이야기거든요. 김인중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어떻게 무역이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지 그 비밀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. 사실 이 주제는요,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마주했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을까? 바로 이 질문이죠. 과연 국제무역이 그 해답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? 교수님, 근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. 이론적으로는 무역이 좋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모든 나라한테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온 건 아니지 않았나요? 이야,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에요.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경제학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구 있죠. 바로 그래프. 이걸 통해서 한번 명쾌하게 살펴봅시다. 이 그래프 하나에 무역이 가진 마법 같은 힘이 다 숨어 있거든요. 자, 바로 이 그림입니다. 어때요? 좀 복잡해 보이나요? 전혀 걱정 마세요. 이 그래프는요, 한 나라가 국제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도 같은 거랍니다. 자, 먼저 여기 아래로 볼록하게 활처럼 휜 곡선 VV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? 이걸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불러요. 말 그대로 한 나라가 가진 모든 기술과 자원을 진짜 싹 다 끌어모았을 때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들의 조합을 보여주는 선이에요. 그러니까 이 곡선 바깥쪽은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인 거죠. 무역이 없다면 우리는 이 곡선 위에 있는 한 점, 예를 들면 여기 A점에서 생산하고 딱 그만큼만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. 말하자면 우리의 세상은 이 곡선 안에 갇혀 있는 셈이죠. 자, 여기서부터가 진짜 마법입니다. 국제무역을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국제시장의 가격, 즉, 이 PAP 프라임 직선에 맞춰서 우리가 가장 잘 만드는 상품 생산에 특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생산점을 A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죠. 그리고 우리가 만든 걸 세계 시장에 내다 팔고 우리가 필요한 걸 사오면서 놀랍게도 기존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던 곡선 밖의 B점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어때요? 생산 영역은 그대로인데 무역을 통해서 소비 수준을 한 단계 점프시키는 것. 이게 바로 무역이 주는 이익의 핵심입니다. 아하,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직접 다 만들 능력은 안 되더라도 무역을 하면 훨씬 더 풍요롭게 소비할 수 있게 된다. 이 말씀이시군요. 와,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? 교수님, 그러면요, 옛날 개발도상국들은 그냥 무역의 문만 활짝 열면 다 발전할 수 있었던 건가요? 혹시 좀 다른 전략을 선택한 나라도 있었는지 궁금해요. 맞아요.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어요. 모든 나라가 똑같은 길을 가진 않았습니다. 크게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전략이 있었는데요. 그 첫 번째가 바로 안으로 성장하려고 했던 수입 대체 전략입니다. 이 전략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런 거였어요. 아니, 우리 산업은 아직 애기나 마찬가지인데 저 외국의 막강한 기업들이랑 처음부터 어떻게 경쟁해? 일단 우리 시작 안에서 보호하면서 튼튼하게 키우자. 그래서 수입품에 높은 관세 장벽을 쳐서 국내 기업들이 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죠. 이걸 유치산업 보호론이라고도 해요. 그런데 말이죠, 이 전략이 생각보다 많은 문제에 부딪혔어요. 우선 국내 시장이 너무 작잖아요. 그러니까 대량 생산으로 비용을 낮추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가 힘들었던 거예요. 또 보호막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점점 나태해지고 비효율적으로 변했죠.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? 비싸고 품질도 별로인 물건을 우리 국민들만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뭐냐? 바로 정반대 접근법입니다. 안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자. 세계 시장에서 한번 붙어보자. 바로 수출 진흥 전략이죠.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길을 선택해서 성공했고요.
이 전략은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. 처음부터 목표를 세계 시장으로 딱 잡고 그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산업을 키우자는 거죠.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환율을 유리하게 해주는 식으로 수출 기업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두 전략의 차이가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죠. 목표부터 방법, 주력 시장, 그리고 그 결과까지 모든 게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. 한쪽은 문을 걸어 잠그는 전략이었다면 다른 한쪽은 문을 활짝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략이었던 셈입니다. 교수님,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수출진흥 전략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? 그러면 그냥 단순히 수출 많이 하라고 밀어주기만 하면 모든 나라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건가요? 야,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. 결론부터 딱 말하면 아니다입니다. 수출진흥 전략이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였던 건 맞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. 그 성공 뒤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숨은 공식이 더 있었습니다. 그 핵심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해서 똑똑하고 숙련된 노동력, 바로 인적 자원을 키워내는 것. 둘째, 선진국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앞선 기술을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기술 전수.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세계 시장을 무대로 생산량을 쭉쭉 늘려서 원가를 확 낮추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.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했던 거죠. 그렇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아무리 좋은 수출진흥 전략이라도 그 나라가 가진 교육 수준이나 기술력, 국민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내부적인 잠재력과 딱 맞아떨어져야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. 전략과 잠재력의 결합, 이게 바로 성공의 진짜 열쇠였던 거죠. 자, 오늘 우리는 무역과 경제 발전에 대한 아주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.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? 여러분, 오늘 우리가 그래프랑 어려운 용어로 배운 이 내용들 있잖아요. 이건 결코 책상 위 이론에만 머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.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억 명의 삶이 바뀌고 한 나라의 운명이 송두리째 결정되었던 정말 생생한 역사 그 자체예요. 여러분, 국제경제학이 때로는 공식도 많고 그래프도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. 하지만 조금만 참고 이걸 들여다보면요.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,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하고 재미있는 렌즈를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.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지금, 21세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무역 전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? 여러분 각자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